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미국 시장이 주말에 극한 상황까지 갔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산 시장이 한때 아주 셀링 클라이막스까지 갔었다가 반전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채 시장의 강세 반전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국채 시장으로부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6월에 문제가 생겼었던 때 그때하고 비교해보면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국채 흐름이 한 달짜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은 이 단기물 쪽은 아주 급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특히나 지금 미국은 단기물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여기 한 달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30년물짜리 제가 계속 비교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물 이하짜리 한 달하고 이 1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 달짜리 금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번 셧다운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은 조금 더 시장 상황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다라고 지나가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극한의 불안감이 고조됐었던 9월 말 과연 이게 셀링 클라이막스였을까 이걸 좀 한번 따져보자. 저는 이게 좀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9월 28일에 미국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게 CNBC 앵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게 메일링 서비스가 있는데 켈리 에반스 이 유명한 앵커잖아요. 이분이 이제 메일을 작성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본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떨어지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 날이었고 또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던 그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메일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경제 상황 안 좋다는 독일도 금리가 상승할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 흐름 속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도 부담이 되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이 되면 조만간 발표될 그런 CPI를 또 자극할 것이고 또 이 다음날 발표될 PCE 쪽으로도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 좋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막대한 부채, 자정적자, 국채대량 발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경제지표가 약하게 나와도 금리 하락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까 이런 투자자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셧다운까지 이어지면 데이터 블랙아웃 기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shoot first and ask question later 던지고 나중에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불안감에 잔뜩 쩔어있는 이런 이메일까지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 후반 국채 입찰 마무리되는 그 시기였어요. 7년물 국채가 발행이 되던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물 발행되고 5년물 발행되고 했는데 경쟁률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좋아지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일관성 있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 결과는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공개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의 모습을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LT 같은 경우가 이제 ETF잖아요. 그날 이제 오전장 개장하면서 저점을 거의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28일 날 모습. 이게 이제 분봉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좀 개장 전에 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일봉이고요. 여기 이 아래
꼬리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라는 걸 보려고 이제 일봉으로 이 극한 저점 붕괴 상황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분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개장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은 이제 저녁 한 9시 반 뭐 이 정도 시간대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보면 8시 반 정도, 이때 이제 지표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고용 지표가 그날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락을 한번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쭉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반등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29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PC 그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예. 지금 이 시간대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요 노란 표로 표시한 요 때가 이제 경제 지표가 나왔었던 그때 급등락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29일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입찰이 국채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그 시간대가 요 때고 마무리된 게 요 때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국채 수익률 흐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되는 건 당연한데 이 발행량 증가 때문에 부채 이슈하고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발행량이 워낙에 많아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 국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이벤트성의 입찰 결과도 중요하고 입찰 일자도 중요하고 입찰 진행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국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 쪽을 보면은 전체 자산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나스닥 그 ETF입니다. 뭐 TQQQ 하는 그 ETF 있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채 입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그 시점에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이렇게 장기 추세선, 작년 11월에 저점 만들고 올해 3월 저점 만들고 그 저점을 잇는 장기 추세선에 저점이 닿았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만한 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시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손이 나갈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밑으로 쫙 이렇게 깔아놨었거든요. 이거 깨고 내려가라 이러고서 일부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한번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때가 셀링 클라이맥스로 지금 정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셀링 클라이막스가 지나갔으면 국채 시장이 강세 반전이 가능할까, 이걸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손이 근질근질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페더럴 펀드 레이트 있죠. 그러니까 페드의 그 기준금리요. 그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마이크로 일드 이 상품을 통해 가지고 그날 또 이 어떤 고점에 도달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이 30년짜리하고 10년짜리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30년짜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근데 워낙에 거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추세선에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과열권에서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10년물도 제가 여기가 뭐 시세 분출 국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멘탈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향후 시세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9월 말에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이 셀링 클라이막스는 1차 정도로 봐야 될 테고, 향후 시세 흐름도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확인을 좀 거쳐가면서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스프레드를 구해가지고 과거 사례하고 비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푸른색의 기준금리하고요, 붉은색 선의 10년물 국채금리요. 이 스프레드가 이게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러잖아요.
이게 2019년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요때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이 기준금리보다 이 푸른색 선보다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래서 요때가 2019년 7월에 요때 기록했었던 게 0.78%가 더 낮아졌었던 거죠. 기준금리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낮아졌었던 것이 2022년, 그러니까 최근에 2022년 팬데믹 이후에 이쪽 12월에 갔었을 때 요 차이가 그나마 좀 적었었네요. 0.62%. 그리고 2023년 요때,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올라와야지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때가 마이너스 0.67. 그래가지고 이때는 많이 늘어났던 거죠.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9월 28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요 기준금리 상단이 5.5% 그리고 6%, 4.6%까지도 올라갔었는데 10년물 금리가요.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 4.59%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구하면은 지금 0.91. 그렇다면 2019년 이때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0.78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0.13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거는 좀 이제 많이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7% 얘기한 거잖아요. 7% 얘기한 거. 이거 어떻게 이걸 계산을 했을까? 이제 이 표에서 이렇게 미뤄 짐작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 여기잖아요. 근데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면 5.5에서 5.75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2021년 3월에 기준금리가 여기 1.74%, 10년물이 1.74%고 이 붉은색 선이요. 그리고 기준금리 여기는 이건 뭐 제로금리가 0.25, 상단이 0.25일 테니까 이때 구하면 1.49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7%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꾸로 역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5.5%, 5.5%가 됐던 상당히 5.75%가 됐던 여기서 이거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그런 형식 금리가 막 올라가서 그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옆으로 찍 갈 것 같으면은 얘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막 계속 이거에 준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에. 그렇게 만약에 이게 쫙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의 최고 1.5%의 스프레드까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5.5 플러스 1.49 해가지고 6.99, 7%가 그러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가 막 지속이 되고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은 7%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얌전한 그런 퍼센테이지 수익률 예고를 한 거죠. 5%, 5%에서 5.5%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경우라면 이제 5.75% 이쪽 기준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상단이요. 거기서 이렇게 최근에 기록했었던 스프레드 한 0.67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5.08%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5% 정도의 금리는 뭐 무난하지 않느냐. 결국 비레크먼의 5% 정도는 많이 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금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JP모건 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금리가 형성이 되려고 하더라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은 결국 페드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레크먼의 5%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나 아니면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처럼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돼서 아주 높아지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페드가 향후에 정책 스탠스에 대한 예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 이외에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스프레드가 변화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한다라는 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비레크먼의 최근에 또 나왔었던 그 스피치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그렇게 심했었던 9월 28일에 CNBC가 주최한 심포지엄,
그러니까 딜리버리 알파라는 그런 심포지움에 출연해가지고 그분이 예전에 트윗으로 날렸었던 그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미국채가 이제 조만간 5%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놀랍지 않고 자기는 그쪽 자산에 별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미국 자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주식 쪽으로 본다면은 가격 결정력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벳 같은 기업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3%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는 별개로 주식시장에 그다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 쪽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성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트윗에서도 그때 마무리를 그렇게 했었죠.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AI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금리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국제 쪽으로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것이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악영향으로 그렇게 확산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또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죠. 금리와 더불어서 투자 방향에 대해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월 말에 셀링 클라이막스 한 번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거를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은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도 한번 또 이제 스프레드는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체 자산 시장을 볼 때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 만드는 자산, 그게 국채가 됐던 주식이 됐던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빌 에크먼이 AI를 생각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